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적 리더의 저자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HSG 휴먼 솔루션 그룹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양한 기업의 리더분들, 구성원분들을 만나서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관련된 팁을 함께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쓰기도 하면서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떤 고민들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이기적 리더냐? 이기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리더란 크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을 통해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남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결국은 어떤 마인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에서는 남을 위해서 당신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남에게 희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하면요, 오래가기 힘들어요. 왜? 사람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우리 리더분들이 나를 좀 중심에 두고 일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성원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리더인 나도 클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조직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덕분에 우리 조직의 성과가 잘 나서 그 과실이 결국은 나에게 온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신다면,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도 좀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더 나은 일을,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기적 리더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가 삶의 중심이었던 과거 리더분들이 계시고요. 내 삶, 내 개인이 너무나 중요한 요즘 세대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게 요즘 리더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왜 힘드시냐면 옛날 선배 리더들이 왜 그러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 친구들의 하는 행동들,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 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끼어 있는 세대가 요즘 리더분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달리 말하면 이분들은 우리 몸을 비유하자면 딱 허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코어 근육과 같은 분들이신 거죠. 이 리더분들이 흔들리면 우리 몸이 아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허리, 어떤 코어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어 역할을 잘하려면 위아래에 있는 브릿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관계 관리만 잘한다, 위아래에서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조직에서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업무 관리, 일 관리를 잘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이 다양한 문화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는 마음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음관리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리더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기적 리더라는 책이 낀 세대의 리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리, 업무관리, 마음관리, 이렇게 3가지인데요. 관계관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나랑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해서 어떻게 그들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그 덕분에 내가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관계관리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이 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는 업무 관리에 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일잘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목표를 잡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원하는 쪽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조직은 많은 사람들을 성과를 잘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잘 내는 법을 배우고 싶다,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무관리 챕터를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마음관리에 대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참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극복하기 힘든 이런 다양한 저항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조금 마음을 다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팁을 담은 것이 마음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 그 마음관리를 잘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환경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기술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마음관리의 부분입니다. 이 조직적인 문화 혹은 나에 대한 마음관리가 좀 궁금하신다면 세 번째 챕터를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가 각 파트별로 미디어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꼭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좀 리더십 관점에서 배울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저는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예능을 보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서 흘려가지만 그 영상들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좋은 리더의 자질, 조직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비법들을 제가 나름 찾아내서 그것들을 좀 쉽게 풀어냈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지만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관점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리더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듯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상들에서도 이런 리더십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이런 영상이 이런 포인트가 있네. 내가 즐겨보고 있는 이 OTT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리더십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조금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내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영화, 예능들이 이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게 책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구성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합니까? 리더하기 싫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썼던 한 구절이 뭐가 있냐면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누구나 한 방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고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여러분, 리더십도 하나의 역량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남을 통해서 남이 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리딩하는 것도 리더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리더십 역량입니다. 내가 이 리더십 역량을 가질 수 있다,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를 통해 조직에서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 덕분에 조직의 성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더 역할이 힘들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나 조직 나갈 건데요? 이 내 회사 아닌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비단 여러분이 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우호적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걸 공짜로,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이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학습하시고 조직에서 연습해 보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리더이시든 혹은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이시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내가 리딩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내가 남들에게 응원받으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더십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리더로서 한번 이기적으로 살아보는 게 어떤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책을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리더가 구성원과 소통 상황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게 뭐냐면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보고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간, 시간, 내용 이 3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리더분들이 구성원의 보고를 받을 때 리더의 방,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리로 찾아가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책에도 쓴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잠 따라와봐 라고 하면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되게 불안합니다. 교무실이라고 하는 곳에 불려가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혼나러 왔지? 라는 불안감을 갖거든요. 선생님은 날 혼내러 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보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리더의 자리로 불려가는 순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성원이 있는 공간으로 리더분이 찾아가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구성원들이 리더분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상시 보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이 멘트만을 통해서라도 우리 리더님은 나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드러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리더분들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구성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보고를 받고 나서 리더분이 뭔가 전달할 때의 내용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리더분들이 빠뜨리시는 게 뭐냐면 리더가 알고 있는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성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난 하기로 했는지 혹은 못하는지 미뤘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렇죠. 이 결과 알려주시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위 조직과의 회의에서 구성원이 기한한 아이템이 실행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결정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성원의 제안이 정말 좋아서 윗분들도 오케이 하자 라고 했을 수 있지만 그 제안이 조금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컨셉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하자라고 결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었는지 알아야만 구성원들도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을 할 때 그 고민을 풀어내면서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윗선에서 그거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도 안 하기로 했어 라고 짧고 굵게 말하시면 편하지만 구성원은 궁금합니다. 나의 제안이 왜 윗분들에게 오케이를 받지 못했는가? 아이템은 정말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혹은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어. 이런 이유를 알아야만 구성원들이 다음번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 다른 아이템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리더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결과만 알려주시니까 구성원들은 그 보고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과정까지 알려주시는 내용 챙겨주시면 좋겠다. 공간, 구성원의 공간으로 가자. 시간,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세 번째,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내용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리더님께서 보고 문화를 바꿔 나가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은 참 설득을 잘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끌어오는 능력이 되게 좋은 거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될 때 그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주변인들을 활용하면 좋을까? 제가 두 가지 팁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드실 때에도 그냥 누가 말했어 라는 것보다 어떤 학자가 혹은 어떤 논문에서 혹은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권위자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인용하는 내용이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권위자를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설득에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친근감이 있는 사람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누구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저 먼 나라의 누군가가 하는 말보다는 내 옆 사람이 그걸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이 그걸 즐기는 너무 재밌대. 라고 하면 나도 왠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혹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고 그 사람을 나의 설득의 근거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레퍼런스를 많이 보잖아요. 나랑 비슷한 기업이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 나랑 비슷한 부서, 나랑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와 가까운, 나랑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나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나의 주장의 근거로 삼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권위자의 말을 근거 자료로 삼아보자. 그리고 내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과 친밀함이 있는,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의 주장을 활용해보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신다면 설득력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회의 때 혹은 같이 일할 때 말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편하게 말해요 라고 선언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리더의 선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놀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패널들과 출연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냥 제가 들리는 대로 적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너 왜 그거밖에 못 들었니? 너는 이 당연한 말을 왜 못 들었니? 라고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상대방의 뭔가 불완전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식으로 채워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얹어가면서 정답을 맞추는 게 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리더로서 구성원에게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좀 해주시면 구성원들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리더분이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 입니다. 구성원들은 당연히 리더보다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고 그만큼 경험이 없으니까요. 놀토를 보면요. 정답을 알고 있는 진행자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출연자들이 뭔가 헤매고 있을 때 적절히 힌트를 줍니다. 그것을 보고 힌트를 듣고 거기에 있는 출연자들이 정답을 조금씩 가깝게 찾아가는 거죠. 리더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답을 알고 있더라도 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힌트 혹은 가이드 혹은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로 고민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답을 만들어낼까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적절한 것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나면 구성원들과 리더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구성원들에게 준다면 내가 잘 몰라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뭔가 모를 때 리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조직이 각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혹은 리더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더 많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